청소 아줌마, 재수없게 왜 자꾸 내 앞길을 막고 그래? 냄새나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딸 박미숙이 내뱉은 그 모진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오순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어요. 500억 자산가이자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했던 오순자는 그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일궈낸 거대한 제국 안에서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작 저를 오열하게 만든 건 딸의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망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등 돌린 순간 찾아간 막내 며느리가 제 손에 남몰래 쥐어준 비밀 봉투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기에 75평생을 버텨온 회장님이 그만 주저앉아 버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저희 달봄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오순자는 올해로 75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강남 도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대명 빌딩의 주인이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그토록 화려하지 않았죠. 경상남도 산골에서 무작정 상경했던 16살의 촌년이었거든요. 등에 짊어진 보따리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보리쌀 한 대와 낡은 내복 2벌이 전부였습니다. 영등포의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리어카를 끌고 낮에는 남의 짐을 날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남대문 시장의 골목길은 어린 소녀가 홀로 견디기에는 너무나 매섭고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비탈길을 오를 때마다 제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지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뒤덮여 어느새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졌죠. 남들이 쉴 때 저는 더 뛰었고 남들이 먹을 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 하나로 30년을 버텼을 때쯤 제 이름 앞에는 어느덧 회장님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이름의 열매는 생각보다 쓰고 차가운 맛이었어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왜 이렇게 비어만 가던지 저는 매일 밤 홀로 술잔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저는 강남 도심 한복판에 본사를 둔 500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갈수록 텅 빈 상자처럼 공허해졌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마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거든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저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돈 얘기를 꺼내려고 전화를 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습관처럼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라는 세상의 비정한 이치를 저는 아이들을 통해 배워야 했습니다. 첫째 딸 미숙이는 회사의 계열사 하나를 맡겨놨더니 1년 만에 수십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고도 저를 찾아오면 항상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늘어났죠.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며 손을 비비는 딸의 눈빛에서 저는 부모에 대한 정이 아닌 탐욕의 불길을 보았습니다. 사위 도진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사달라, 자녀 유학비를 대달라, 골프장 회원권을 요청하며 제 노후를 갉아먹었죠. 달라는 대로 다 들어줬지만 추석이나 명절에 얼굴 한번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바빠서 못 간다는 문자가 오면 저는 차례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그중 누구 하나 제 밥그릇에 수저를 얹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최 실장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이 모든 풍파를 함께 이겨온 동료였죠. 최 실장과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자주 한탄했습니다. 최 실장, 나 이거 한번 해볼까? 500억 망했다는 거짓말 말이야.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은 최 실장은 저를 한참이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제 고독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극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5년 전에 잃은 아들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자식들 중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했던 따뜻한 아이였죠. 엄마 고생 그만하고 이제 쉬어 라고 말하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놓은 채 요양원을 전전해야 했죠. 그때 이후로 딸 미숙이와 사위는 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 정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사흘 밤낮을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던 탓일까요? 곱던 제 목소리는 그때 이후 찢어진 종이가 울리는 듯한 거친 쇳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정기적인 치료 없이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고통인 이 만성 성대 결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연극을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비정한 자식들의 마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30년 넘게 써온 낡은 가계부를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 제 손때가 묻은 오순자라는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죠. 가계부의 모서리는 달아빠져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에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고통과 인내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계부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에게 이 가계부는 그저 냄새나고 지저분한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세월을 존중하지 않는 그들에게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의 도움을 받아 가짜 파산 서류를 만들고 그룹 계열사가 부도났다는 기사를 경제신문 한 귀퉁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첫째 딸 미숙이에게 전화를 돌리게 했습니다. 회장님이 큰일 나셨다. 지금 전 재산이 압류될 위기라는 소식을 전하게 했죠. 그날 저는 평소 입던 깔끔한 정장 대신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허름한 미화원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500억 건물주가 아닌 그저 초라한 미화원 아줌마였습니다. 최 실장은 관리업체 모르게 저를 새벽 타임 임시 인력 명단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빌딩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을 닦는 이름 없는 미화원 번호 99번. 그것이 오늘부터 제가 불릴 새로운 이름이자 유일한 위장이었습니다. 그 낡은 옷이 제 자식들의 민낯을 보기에 가장 좋은 갑옷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짐을 챙겨 들고 딸이 사는 펜트하우스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관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그 집은 제 피땀으로 사준 보금자리였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던 저는 마침내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 근처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함 확인을 요청한다는 핑계 없이는 제 딸의 얼굴조차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딸아이가 울면서 저를 안아주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딸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일부러 받은 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5년 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며 쇳소리가 섞여버린 제 목소리를 딸아이는 그저 어느 가난한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참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딸의 눈에 서린 것은 걱정이 아니라 저를 향한 혐오와 경멸이었거든요. 과연 이 차가운 복도에서 제가 들은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최 실장과 마주 앉은 집무실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그에게 저는 제 전 재산인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가짜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늙은 회장의 마지막 변심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야만 자식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거든요. 최 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제 단호한 눈빛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너지는 제국의 잔해 속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제 곁을 지킬지 확인하려는 이 잔인한 연극의 서막이 비로소 오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오순자 회장의 정격적인 기부 소식은 경제지의 일면을 장식하며 자식들의 귀에 사정없이 꽂혔죠. 저는 모든 전화기를 꺼둔 채 평생을 모아온 금고에서 유일하게 낡은 가계부 하나만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힌 그 종이 뭉치는 제가 리어카를 끌던 시절의 피땀이 서린 유일한 징표였거든요. 화려한 보석이나 수표 뭉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비천했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지우고 밑바닥으로 내려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꺼낸 미화 원복은 뻣뻣하고 락스 냄새가 밴 낡은 것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니 거울 속에는 500억 회장이 아닌 이름 없는 노인만 남았죠. 하지만 완벽한 위장을 위해선 시각적인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입안에 맵고 독한 생강 조각을 물어 목구멍을 자극했습니다. 혀끝이 아릴 정도의 매운 기운에 억지로 참지 않아도 거친 마른 기침이 터져나왔고 볼 안쪽에 사탕 하나를 물어 발음을 뭉개버리니 평소 제 목소리 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그저 숨소리조차 불쾌한 병든 노인네로 보여야만 했습니다. 신분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는 순간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서늘한 긴장감이 전신을 감싸더군요. 이제 저는 제가 직접 세운 건물에서 제 자식들에게 투명인간이 되어 나타날 작정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관리업체의 명단에 저를 교묘히 끼워 넣었습니다. 야간과 새벽에만 투입되는 외곽구역의 임시인력 번호 99번이 바로 저의 새로운 이름이자 위장이었죠. 본사 직원은 물론 보안 요원들조차 구석진 복도를 닦는 노인을 눈여겨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빌딩의 주인에서 그림자로 변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고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눈을 피해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든 저는 마침내 진실을 목격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었죠. 저는 최 실장이 건네준 화려한 금색 사원증 대신 가슴팍에 99번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힌 낡은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500억 건물의 주인이 아닌 청소, 도구함 구석에서 락스물에 대걸레를 빨아야 하는 가장 낮은 자로의 복귀였죠. 화려한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도심의 풍경은 이제 먼지 낀 창틀 너머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초라한 옷이야말로 자식들의 진실을 보는 유일한 안경이라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배경처럼 무시하고 지나갈 때 과연 저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굽은 허리보다 더 아픈 것은 무너져 내리는 어미의 마음일 테지만
저는 진실을 위해 뚜벅뚜벅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고급 만년필이 아닌 묵직하고 차가운 대걸레 자루였습니다. 50kg도 안 되는 가냘픈 몸이지만 리어카를 끌던 그 시절의 근력을 다시금 불러 모았죠.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으며 자식들이 오가는 발걸음 소리를 귀담아 들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래에 엎드려 보니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비싼 구두 뒤에 숨겨진 인간의 비열함과 탐욕을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제가 머물 곳으로 빌딩 지하 구석에 작은 쪽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 눅눅한 공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오히려 마음 편했어요. 낡은 가계부를 품에 안고 누우니 남대문 시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던 어린 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혹시라도 락스 물이 튀어 훼손될까봐 가계부를 비닐로 겹겹이 싸서 작업복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밀어 넣었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이 보물을 차마 차가운 지하 사물함에 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팍에 닿는 가계부의 묵직한 촉감은 비정한 세상 속에서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갑옷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고 락스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복도에 서 있지만 제 인생의 기록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낡은 종이 뭉치가 저를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는 지금이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또렷하게 마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가 사준 비싼 정장을 입고 출근할 딸과 사위의 민낯을 보게 되겠지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마스크를 고쳤으며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하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느냐마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결국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이 지독한 연극을 통해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최 실장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어 제가 일군 제국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명 빌딩의 회전문을 지나 지하 직원 전용 통로로 향하는 제 뒷모습은 그저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한 명의 미화원일 뿐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를 지나갈 때 예전 같으면 모든 직원이 멈춰서서 허리를 굽혔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죠. 심지어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젊은 대리조차 사과 한마디 없이 짜증 섞인 눈길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지워진다는 것이 이토록 서글프면서도 잔혹한 일인지 저는 미화원복을 입은 첫날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실장이 퍼뜨린 소문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독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사위 도지는 사무실 문턱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며 복도를 울렸죠. 장모님이 정말 망한 게 맞는지, 빼돌린 비자금은 없는지. 닥달하는 그의 음성에는 평소의 예의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도 구석에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대걸레 자루를 쥔 손목에 힘을 주며 오늘 제가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차가울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거든요. 비정한 자식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로질러 제 귓가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사위 도진이 운영하는 계열사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텅 빈 복도를 닦는 척하며 저는 문이 열리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죠.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위가 평소 저를 존경한다던 그 입으로 과연 어떤 독설을 뱉어낼지 상상만 해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복도 끝 정적을 깨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금소금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문이 채 열리기도 전부터 폐쇄된 공간을 뚫고 사위 도진의 날선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장모가 정말 망한 게 맞는지, 빼돌린 비자금은 없는지, 변호사와 닥달하는 음성엔 평소의 가식적인 예의 따위는 이미 없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 고개를 푹 숙였지만 대걸레 자루를 쥔 손목엔 마디마디 핏줄이 섰습니다. 비정한 사위의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제 귓가를 사정없이 후벼 팠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이 열리고 마주할 그 차가운 진실 앞에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거만하게 걸어오는 사위의 입에서 과연 어떤 첫마디가 터져 나왔을까요? 저는 최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대명 빌딩 99층 대표이사 집무실에 무사히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카페 특수 청소 담당자라는 명목하에 커다란 청소용 카트를 밀며 들어선 그곳은 지독하리만큼 화려했죠. 평소 제가 사준 비싼 가구들과 장식품들이 즐비했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왜 이렇게 낯설고 시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위 도진이는 아직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사위의 책상 주변 카펫을 대걸레로 닦는 척하며 그의 입에서 나올 독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거냐고. 오 회장 그 노인네 진짜로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한 거야? 사위의 목소리는 평소 제가 알던 싹싹한 사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인자하고 예의 바르던 모습은 간대없고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재산을 탐하는 비열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제 정체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듯 미화원 복장을 한 저를 그저 배경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억지로 눌러 참아야 했어요. 500억 건물의 주인이 바로 제 등 뒤에서 제 불행을 비웃는 사위의 민낯을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극이었으니까요. 통화는 점점 더 가관으로 흘러갔습니다. 도진이는 빌딩의 명의를 어떻게든 제 아내인 미숙이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변호사와 치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노인네가 노망이 났는지 갑자기 무슨 기부야? 죽기 전에 그 건물이라도 우리 손에 넣어야지, 안 그래?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저는 대걸레 자루를 쥔 손목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평소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손을 맞잡던 그 따뜻한 기운이 사실은 제 빌딩을 노린 비릿한 탐욕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거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토록 추악한 말을 뱉을 수 있는지 저는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져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사위의 책상 밑으로 청소도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안중에 없는 듯 여전히 오만한 자세로 통화에만 열중하고 있었죠. 그에게 저는 그저 매일 아침 복도를 닦는 이름도 성도 없는 비천한 미화원일 뿐이었으니까요. 바닥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귓가에는 그가 계획하는 비열한 법적 공방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박히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죽고 나서 제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사위는 제 뒤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 명세서를 계산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알았어. 일단 기사가 더 크게 나기 전에 손을 써야 해. 그 건물 명의만 가져오면 그 노인네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야. 사위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그만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저를 극진히 모시겠다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라고 서글픈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몸이 휘청거렸지만 사위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청소부의 존재란 공기처럼 무의미한 것이었기에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는지조차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다시 집어 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위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일어나더니 제 손이 닿으려던 지점의 카펫을 비싼 가죽 구두로 거칠게 짓밟아 버렸죠. 아니,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더러운 걸레를 내 발 근처에 들이밀어? 도진이는 마치 오물을 본 듯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제 손마디가 그의 구둣발 아래 깔렸지만 그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 제 손을 발로 툭 차서 밀쳐냈어요. 제 사위의 구둣발에 차인 제 손은 자식 위에 살아온 어미의 찢겨진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더러운 손 저리 안 치워. 냄새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사위의 호통 소리가 집무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억지로 쥐어짜낸 괴상한 쇳소리가 들리자 사위는 인상을 쓰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가 장모와 닮았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오만함 때문에 그에게 저는 그저 목소리 기분 나쁜 청소 아줌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평소 저에게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려야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사위와 지금 제 손을 구둣발로 밀쳐내는 이 남자가 같은 사람인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보여준다면 저 남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분노를 삭혀야 했습니다. 아직은 이 연극을 끝낼 때가 아니었고 제 자식들의 민낯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사위는 제가 방을 나갈 때까지도 씩씩거리며 비싼 정장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바빴습니다. 마치 제가 옮긴 가난의 냄새가 자신의 고결한 신분을 더럽히기라도 한 것처럼 질색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묵묵히 방을 빠져나왔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비수처럼 따라와 꽂혔습니다. 요즘 미화원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런 기생충 같은 노인네들 때문에 빌딩 격이 떨어진다니까. 한때 제 자식이라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던 사람의 진심이 기생충이라는 세 글자로 돌아왔을 때의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마스크를 적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발을 옮겼죠. 사위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 친딸 미숙이의 차례였습니다. 과연 저를 쫓아냈던 그 펜트하우스 복도에서 딸은 또 어떤 잔인한 방법으로 제 가슴의 대못을 받게 될까요? 저는 굽은 허리를 꼿꼿이 펴보려 애쓰며 빌딩의 가장 높은 곳이자 가장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딸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사위에게 구둣발로 차인 손마디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청소용 카트를 복도 구석에 세워두고 떨리는 손으로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죠. 이 빌딩을 지을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딸에게 선물하겠다며 직접 자재까지 골랐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은 그곳에서 엄마가 흘리는 피눈물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 초라한 미화원복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여 자꾸만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드디어 딸 미숙이의 집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재의 현관문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딸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떨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미수가 엄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마스크와 같은 기침, 그리고 인터폰의 기계음까지 섞여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아주 조금 열렸어요. 딸은 문틈 사이로 제 초라한 몰골을 확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 놀람은 반가움이 아닌 경악과 혐오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미숙이는 변해버린 제 행색과 기괴한 목소리를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듯 한참이나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저는 존경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삶에 흙탕물을 튀기러 온 추잡한 노인네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숙이는 제가 입고 있는 낡은 미화원복을 가리키며 질색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이런 차림으로 빌딩을 돌아다니면 어떡하냐며 제 걱정 대신 자신의 신분이 깎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죠. 제 가슴은 이미 사위의 구둣발에 차였을 때보다 더 깊게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당장 하룻밤 머물 곳조차 없으니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소파 한 구석을 내어달라고 애원했죠. 미수가 엄마가 지금 차 앞 딱지가 붙어서 빈손으로 나왔단다. 갈 곳이 없구나. 하지만 제 애절한 부탁에도 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만 갔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줄 때는 엄마가 최고라며 애교를 부리던 그 목소리는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완벽한 삶을 방해하는 소음이라도 되는 듯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에 이런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오겠다고? 이웃 사람들이 보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미숙이는 마치 제가 역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이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망했다는 소식보다 엄마의 초라한 행색이 이웃들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천박한 마음씨에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제가 이 빌딩을 일구기 위해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 때 그 리어카 뒤에서 웃고 있던 아이가 정말 이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유산이라고 믿었던 자식이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딸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한 움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리석 복도에 서 있는 제 발밑을 향해 하얀 가루를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했죠. 거지 노인네가 붙어서 운이 달아나겠네. 얼른 가서 소금이나 맞고 꺼져버려. 딸의 손에서 흩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이 제 얼굴과 미화원복 위로 눈물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검은 대리석 바닥 위에 하얗게 흩어진 소금은 마치 제 75평생이 허무하게 부서진 가루 같아 보였어요.
제 빌딩에서 제 자식에게 소금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는 이 현실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닫힌 현관문 앞에서 저는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도에 흩어진 소금 알갱이들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어야 했죠. 제 피땀으로 세운 이 웅장한 건물이 이제는 저를 밀어내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기분은 시장 바닥에서 굶주릴 때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딸이 뿌린 소금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정작 마음속에서 흐르는 핏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흩어진 자존심의 잔해들을 뒤로 한 채 일어서야 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내려가는 제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령처럼 고독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소금 묻은 미화원복을 보며 저는 지독한 의구심에 휩싸여야 했죠. 딸과 사위마저 이토록 차가운데 과연 오랫동안 연락조차 뜸했던 막내 며느리 혜영이는 저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요?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사는 그 아이에게 망한 시어머니는 그저 짐스러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의 집 복도에서 쫓겨나 힘없이 걷고 있을 때 근처에서 대기하던 최 실장이 달려와 차로 모시겠다며 저를 간곡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젖은 옷을 여미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이 초라한 미화원복을 입은 채 안락한 비단 시트에 앉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걱정 어린 최 실장을 돌려보내고 저는 굽은 허리를 이끌어 경기도행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등 뒤로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에게 소금 세례를 받고 쫓겨난 제 모습이 버스 유리창에 비치자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군요. 어깨에 묻은 하얀 소금 자국은 마치 패배한 병사의 훈장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한 차창 너머로 낯선 경기도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갈 곳 없는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5년 전 모질게 내쳤던 막내 며느리의 집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면서도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만원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혜영이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나는 정말 이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야 하는 걸까? 아들 민수가 죽었을 때 재산 싸움에 눈이 먼 사위와 딸, 미숙이는 며느리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모질게 내쫓았습니다. 그때 저는 슬픔에 잠겨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죠. 겨우 3년 차 며느리였던 아이에게 제가 준 것이라고는 상처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그 아이를 찾아가는 제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워 자꾸만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촌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해서 어두컴컴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낡은 미화원복의 밑단이 질질 끌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들어서니 낡은 빌라 건물이 보였죠.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이 제 아들의 핏줄인 지훈이와 며느리 혜영이가 숨쉬는 유일한 안식처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남의 500억 빌딩보다 이 낡은 건물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삐걱거리는 빌라 계단을 올라 202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소금 자국이 남은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리를 할 생각을 하니 목구멍까지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기 때문이죠. 딸에게 당한 수모보다 며느리에게 보여줄 제 초라함이 더 부끄러워서 한참을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를 과연 그 아이가 반갑게 맞아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옆 낡은 우유 투입구 아래에 붙은 작은 쪽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약간 번져 있었지만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려진 꽃그림과 삐뚤빼뚤한 손글씨는 선명했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우리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8살 손녀 지은이의 쪽지였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주는 온기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쪽지를 어루만지는 제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 미숙이의 집 앞에서는 소금이 뿌려졌는데 이곳 며느리의 집 문 앞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환영 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아온 회장 오순자가 아닌 그저 비에 젖은 가여운 노인네를 향한 따뜻한 위로 같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의 맑은 마음이 담긴 그 쪽지를 보고 나니 비로소 굳게 닫혔던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떨리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누구세요? 하며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찰나 저는 제 몰골을 가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화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비에 젖은 몸을 웅크린 채 저는 그저 땅바닥만을 내려다보았죠. 딸에게서 느꼈던 그 혐오 섞인 눈빛을 다시 마주하게 될까봐 제 눈엔 어느새 두려움의 이슬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리고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5년 전보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망울을 가진 며느리 혜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영이는 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미화원 노인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어머님 맞으시죠? 비명을 지르듯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혐오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걱정과 반가움만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저는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님, 이 비를 다 맞으시고 어찌 된 일이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얼른요. 혜영이는 제 젖은 소매를 붙잡고 집 안으로 급히 이끌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며 거부할 틈도 없이 아이는 제 몸에서 나는 락스, 냄새와 비린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꼭 안아주었죠. 딸 미숙이가 냄새난다며 소금을 뿌렸던 그 자리를 며느리는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좁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와 포근한 공기가 마치 잃어버렸던 고향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지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야? 진짜 우리 할머니야? 사진으로만 보던 할머니를 실제로 마주한 아이는 제 낡은 작업복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옷이 차가워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라며 제 허리를 꽉 껴안았죠. 아이의 작은 체온이 제 차가운 몸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500억 빌딩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이 15평 낡은 빌라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혜영이는 젖은 제 옷을 벗기고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제 거친 손과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망했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갈 곳 없으시면 저희랑 여기서 같이 살아요. 좁아도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값진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오열하는 저를 다독이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리어카를 끌며 모아온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 제 곁을 지켜주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위대하고 눈부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혜영이가 내어준 낡은 면복으로 갈아입고 주방 식탁에 앉으니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닦인 살림살이들을 보니 이 아이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딸 미숙이의 펜트하우스에서 풍기던 값비싼 방향제, 냄새보다 혜영이의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소박한 비누 향기가 제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놓인 낡은 받침대를 만지며 이 아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쌀을 씻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혜영이의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 민수가 예쁘다며 아끼던 고운 손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손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손등 여기저기는 찬바람과 세제에 절어 쩍쩍 갈라진 채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수천 개의 그릇을 설거지하며 버텨온 고단한 세월이 그 투박한 손마디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혜영아, 내 손이 이게 다 어찌 된 일이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혜영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겨울이라 조금 튼 것뿐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이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는 거친 살점들은 숨길 수가 없었죠. 500억 자산가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세월 동안 저는 제 자식들에게는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제 아들의 핏줄을 키우는 이 아이의 고통은 외면하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혜영이는 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단 한 번의 원망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이제 다 잊으시고 여기서 저랑 지훈이랑 같이 지내요. 라고 말하며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꼭 맞잡아 주었죠. 그 온기는 딸의 집 복도에서 맞았던 차가운 소금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렬하게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버리는 비정한 세상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만이 저를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쌀 씻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혜영이는 정성스럽게 쌀을 일구고 불렸습니다. 차르르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쌀알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제 심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북소리처럼 들렸죠. 5년 전 아들을 잃고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가 이 낡은 빌라의 작은 주방에서 며느리의 정성 어린 손길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이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멸치 육수를 정성껏 우려내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듯한 싱싱한 채소들을 썰어 넣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김은 제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손길 같았습니다. 값비싼 호텔 요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 깊고 진한 향기는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단하게 일한 뒤 집에 돌아와 마주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밥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드디어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혜영이는 큼지막한 두부를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며 어머님, 시장하실 텐데 얼른 드세요. 다른 건 없어도 밥은 갓 지어서 맛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차마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500억 건물을 가진 회장님으로 살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극진한 대접이 제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제 앞에 당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역설적이었으니까요. 한술 크게 뜬 밥을 입에 넣으니 달큰하고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빨갛게 갈라진 손으로 씻어 만든 이 밥 한 그릇은 제가 평생 일궈온 그 어떤 재산보다도 무겁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딸 미숙이가 던진 소금은 제 겉옷을 더럽혔지만 혜영이가 차려준 이 밥상은 제 멍든 가슴속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밥알 속에는 이 아이가 5년 동안 홀로 견뎌온 인내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영이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틈틈이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입맛에 안 맞으시면 말씀하세요. 내일은 시장에 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조기라도 사올게요. 망했다는 시어머니 앞에서 내일의 식사를 걱정해주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혜영아,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라곤 상처뿐인데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느냐? 제 물음에 혜영이는 그저 맑게 웃으며 어머님은 저희 민수 씨 엄마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낡은 식탁 앞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참회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빌딩과 돈에 눈이 멀어 진정한 보석 같은 이 아이를 어둠 속에 방치했던 제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죠. 사위의 구둣발과 딸의 소금 세례는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며느리의 갈라진 손마디와 된장찌개는 저를 다시 살게 하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허망함보다 이 작은 집이 주는 충만함이 제 75년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영이는 설거지를 마치고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그 봉투를 꼭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건 제가 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님 다시 시작하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봉투 속에는 며느리의 피눈물 섞인 세월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72년 인생을 버텨온 제 무릎이 꺾이며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물리고 작은 방에 누웠지만 제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15평 남짓한 이 낡은 빌라의 천장은 얼룩지고 낮았지만 강남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위의 구둣발에 차였던 손등의 통증과 딸 미숙이가 뿌린 소금의 까끌한 감촉이 자꾸만 온몸을 휘감아 도는 통에 저는 이불을 뒤척이며 깊은 한숨을 내뱉어야 했습니다.
모진 세월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리어카를 끌며 버텨왔는데 그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배신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찔러댔습니다. 방 안의 정막은 무거웠고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영이가 보여준 따뜻한 환대와 그 정성 어린 밥상에 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받아준 걸까? 라는 지독한 의심이었습니다. 제 배 아픈 자식들에게 당한 배신은 제 영혼을 처참하게 병들게 했습니다. 그 상처는 비뚤어진 방어기제가 되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날선 칼날로 난도질하게 만들었죠. 이런 못난 생각을 하는 제 자신에게 진저리가 났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마음은 의심의 굴레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주방 불빛이 제 방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며느리 혜영이가 왜 아직 자지 않고 불을 켠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몸을 옆으로 돌려 문틈 너머를 살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종이 위를 지나가는 볼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치밀하게 기록하고 계산하는 듯한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제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식탁 앞에 웅크리고 앉은 혜영이의 뒷모습이 보였죠. 아이는 낡은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식사 후에 잠시 보여주었던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혜영이는 봉투 안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숫자를 적어 내려갔고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저 아이도 내가 망했다는 소문을 믿지 않고 남은 재산을 캐내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버린 것을 보고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연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죠. 2천만 원을 모았다던 그 봉투도 사실은 나를 안심시켜서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미끼가 아닐까? 라는 비정한 생각들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70년 넘게 봐온 저였기에 혜영이의 그 선한 미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죽고 나서 연락을 끊었던 것도 어쩌면 저와 엮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회를 엿보던 것일까요? 사각거리는 볼펜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영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봉투를 소중하게 쓰다듬더니 이내 그것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의심의 눈이 먼 제 눈에는 그저 욕망의 갈증을 채우려는 모습으로만 보였죠.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가 독이 되어 제 눈을 멀게 하고 제 귀를 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마저 나를 속이는 거라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며느리의 갈라진 손마디조차 이제는 저를 속이기 위한 가짜 흉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겠지. 만약 저 아이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혜영이만큼은 진심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가 들려왔습니다. 500억 건물의 주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아첨과 배신을 겪어왔지만 지금 이 작은 빌라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그 어떤 사업적 위기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새벽의 찬 공기는 제 폐부를 시리게 찔러댔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더 적어 내려가더니 이내 스탠드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선명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죠. 혜영이가 두고 간 그 누런 봉투와 낡은 공책이 거실,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 지독한 의심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소리나지 않게 방문 고리를 잡았습니다. 75 노인의 손이 이토록 떨렸던 적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혹시라도 잠든 혜영이와 지훈이를 깨울까봐 저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경첩이 내는 작은 비명조차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겨우 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장판의 감촉이 제 이성을 일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오순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려는 거냐?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의심에 중독된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식탁 위의 봉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앞에 도착한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혜영이가 말했던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찾으려던 것은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혜영이가 밤새도록 사각거리며 적어 내려갔던 그 공책,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 첫 장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공책의 다음 장을 넘기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기에는 혜영이가 지난 5년 동안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몸은 건강한지 최 실장을 통해 몰래 알아낸 소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퇴원하셨다고 한다. 직접 찾아뵙고 싶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서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부디 어머니 건강하시길. 이라는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그 볼펜 소리는 욕망의 계산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그리움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정적을 깨는 거친 발길질 소리에 온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새벽의 평화는 온데간데였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제 딸 미숙이와 사위 도진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명품 코트에서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났고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평온하던 혜영이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가 숨겨둔 비자금 어디 있어? 당장 내놔. 미숙이는 혜영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500억 자산가인 엄마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도 이 아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 며느리에게 따로 챙겨준 돈이 있을 거라 확신하며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릎을 꿇고 당황해하는 혜영이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에 미친 자식들의 광기만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이들이 5년이나 무시하던 며느리의 집 주소를 알아내 이 새벽에 기습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 실장을 통해 미리 손을 써두었거든요. 제가 미화원복을 입고 빌딩을 나선 직후 최 실장은 비자금 정보를 딸의 비서에게 흘렸습니다. 자식들은 반신반의하며 사람을 붙여 제 동선을 캐기 시작했고 제가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비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새벽 2시라는 가장 취약한 시간을 노려 들이닥친 것이었죠.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밑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설계한 이 잔혹한 함정 속으로 그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셈이었죠. 혜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없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한 호소는 미숙이의 귀에는 그저 가소로운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죠. 미숙이는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 민수 죽고 나서 엄마가 너한테 다 몰아준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라며 혜영이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들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찢어지는 듯한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숙이가 혜영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혜영이의 입가에서 핏방울이 비쳤지만 미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시누이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떠? 너 같은 년이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집안이 망한 거야. 그 독설은 뺨을 때린 손보다 더 잔인하게 혜영이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필사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사위 도진이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 뒤집으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어디 보자. 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년이 무슨 수로 전세금을 마련했을까? 다 장모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겠지? 그가 던진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혜영이가 정성껏 닦아놓은 가구들이 짓밟히고 며느리의 자존심이 가루가 되는 광경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키워온 자식들의 본 모습이라니 참혹했습니다. 그때 도진이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8살 지훈이의 스케치북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지훈이가 어제 저녁 정성스럽게 그린 할머니 그림이 있었죠. 하얀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 옆으로 지훈이는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삐뚤빼뚤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따뜻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이에게 그 그림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할머니는 개뿔, 망한 노인네 그림은 그려서 뭐해? 재수없게. 도진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이의 그림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그 소중한 그림을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지훈이의 순수한 진심이 담긴 그림이 바닥으로 흩날리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의 사랑까지 짓밟는 그 잔인함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의 마음을 저토록 처참하게 유린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영이는 찢어진 그림 조각들을 주우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뺨이 부어오르고 집안이 망가지는 것보다 딸의 진심이 훼손된 것에 더 가슴 아파했죠. 제발 지훈이 그림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요.
혜영이의 처절한 외침에도 미숙이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어깨를 발로 밀쳤습니다. 며느리가 빌려준 낡은 옷을 입은 채 구석에 웅크린 저를 향해 미숙이는 이 청소부. 아줌마는 또 뭐야? 재수없게 거지들만 모여 사내라며 침을 뱉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침을 뱉는 그 순간 저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정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 악마 같은 자식들의 뺨을 후려치고 내가 바로 오순자다. 그 건물도 너희가 입은 옷도 다 내 거다. 라고 일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체를 밝히는 것은 너무 이른 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는 부족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저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며 차가운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패를 부리던 그들은 결국 원하는 비자금을 찾지 못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너 두고 봐. 엄마 돈 숨긴 거 들통나면 그날로 넌 끝이야. 현관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집안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혜영이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 준비해. 이제 이 연극의 주인공을 바꿀 때가 됐어. 제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늘한 복수의 칼날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딸 미숙이와 사위 도진이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혜영은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까 사위 도진이가 발로 짓밟아 찢어버린 손녀. 지훈이의 그림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어요. 입가에 맺힌 핏자국보다 그림 속 할머니의 얼굴이 찢어진 것이 더 아픈 듯 혜영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죠. 그 가녀린 뒷모습을 보며 저는 75평생 일궈온 500억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제 등에 칼을 꽂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는 온몸으로 제 자존심의 파편을 줍고 있었으니까요. 혜영은 눈물을 닦으며 방구석 낡은 장판 아래 숨겨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이 집은 월세예요. 5년 전 민수 씨가 남겨준 전세금을 빼서 여기로 옮기고 남은 1억 7천만 원은 수표로 바꿔서 어머님 성함으로 따로 보관해 왔어요. 며느리의 청천벽력 같은 고백에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딸 미숙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낡은 빌라로 주거지를 옮기고 자신과 손녀의 안락한 삶을 포기해가며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지켜왔던 것이죠. 지독한 가난을 자처하며 오로지 저라는 노인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혜영의 지난 세월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는 찢어진 그림 조각을 가슴에 품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이 제 전세금까지 노릴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망한 척, 더 어렵게 사는 척하며 이 돈을 지켰던 거예요. 어머님이 언젠가 돌아오시면 다시 일어서실 발판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요. 혜영의 눈빛은 비록 뺨이 부어오른 상태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500억 건물의 주인인 저조차 돈 앞에 비겁해지는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는데 이 여린 며느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던져 제 마지막 자존심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제 곁을 지킨 혜영의 숭고함 앞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건넨 1억 7천만 원의 수표 뭉치를 손에 쥐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혜영이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에 수천 번씩 대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으며 모은 피눈물의 결정체였죠. 딸 미숙이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가격일지도 모를 이 돈이, 며느리에게는 손녀 지훈이의 미래와 자신의 평생을 바꾼 목숨줄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신의 올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엄마의 빈털터리 소문에 이토록 잔인하게 굴 수 있는지 딸과 사위의 행태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 사위가 제 손을 짓밟았던 그 감촉을 떠올리며 복수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혜영이 잠시 약을 사러 나간 사이 저는 주머니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최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실장, 지금 즉시 보고해. 딸과 사위의 최근 자금 흐름과 계열사 횡령 정황, 1초도 늦추지 마라.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진동 소리가 길게 울리며 최 실장으로부터 차가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 미숙이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사위, 도진이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가로채운 추악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근간을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제 재산을 유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비열했습니다. 딸 미숙은 제 건강 악화를 핑계로 이사회 결재권을 가로채려 시도했고 사위 도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빌딩 담보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있었죠.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진짜 이유는 효도가 아니라 제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500억 건물의 명의를 완전히 세탁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미화원복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본 진실은 제가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던 풍경보다 100배는 더 참혹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속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각인하며 그들에게 내릴 사형 선고의 수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따님과 사위분이 며느님을 협박해온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며느님의 전세금을 뺏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인내심의 줄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였던 민수의 아내를 그리고 하나뿐인 조카를 길바닥으로 내몰기 위해 어둠의 세력까지 손을 뻗다니요. 사람의 자식이라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화면 속의 증거들을 보며 이 연극의 결말을 가장 처절한 비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최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놨고 서늘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대명 빌딩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입출금을 차단해. 그리고 딸과 사위의 이름으로 된 모든 법인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라. 그들이 지금 누리는 화려한 생활이 단 1분 뒤면 물거품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의 집안은 비정아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미 500억 제국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거대한 심판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순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뽑아들어 썩은 살을 도려낼 시간입니다. 저는 며느리가 모아둔 그 낡은 봉투의 진심을 가슴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그리고 혜영의 진심이 담긴 이 봉투는 이제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딸과 사위가 흘리게 될 처절한 눈물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영이 돌아왔을 때 저는 인자한 할머니의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겠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대명 빌딩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숙청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저를 늙은 기생충이라 불렀던 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차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최 실장이 보낸 비리 증거들과 혜영의 전세금, 그리고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진실까지 제 손안에 모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낡은 가계부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딸 미수가, 사위도진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오늘 아침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 전원을 끄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침묵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대명 빌딩의 최상층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며느리 혜영이가 상비약을 사오겠다며 황급히 집을 나선 뒤 좁은 빌라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담겼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가볍고 낡은 종이었지만 그 안에는 혜영이가 5년간 흘린 피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죠.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벌리는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속에서 가장 먼저 제 손에 잡힌 것은 빳빳한 촉감의 자기압 수표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수표 한 장과 그 뒤로 며느리가 5년간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꼬박꼬박 모은 2천만 원이 모습을 드러냈죠. 합쳐서 1억 7천만 원. 이 낡고 비좁은 월세방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토록 큰 돈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혜영이가 자신의 생명을 깎아 바친 처절한 사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수표 뒤에는 귀퉁이가 다해지고 손때가 까맣게 묻은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 가계부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민수가 세상을 떠나던 해부터 적힌 혜영이의 절박한 심경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500억 자산가로 살면서 수많은 회계 장부를 검토해왔지만 이토록 제 심장을 저미게 만드는 글자들의 나열은 제 75년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이 위로 번진 잉크 자국은 마치 혜영이가 밤마다 홀로 쏟아냈을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민수 씨가 남겨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이 돈을 그대로 두면 형님과 아주버님이 분명히 가로채려 들 것이다. 가계부 첫 장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영이는 딸 미숙이와 사위 도진이 제 재산을 노리고 암약하는 것을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혜영은 아들의 마지막 유산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번듯한 전세 아파트를 포기하고 지훈이를 데리고 이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가계부의 기록은 처절하리만큼 정직하고 잔인했습니다. 혜영은 자식들이 제 명의의 모든 계좌를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 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순수한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어두었더군요. 어머니가 만약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으로 쫓겨나신다면 이 돈은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이다. 라는 글귀를 읽으며 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자로 살 때조차 제가 버림받을 날을 대비해
자신의 삶을 통째로 갈아 넣어 제 마지막 안식처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자 혜영이 식당 일을 하면서 10원 한 장 아껴가며 돈을 모은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고무 장갑 속에 짓무른 손마디를 보며 참아냈을 고통이 오늘 설거지 수당으로 2만 원을 더 벌었다. 어머니 고기라도 사드릴 돈은 남겨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라는 짧은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알고 보니 혜영이는 식당 일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인형 눈을 붙이고 손부업을 병행하며 단일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손마디가 휘어지도록 지켜낸 돈이 제 손녀 지훈이의 고기 한 점보다 소중하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겁니다. 딸 미숙이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가격도 안 될 돈일지 모르지만 혜영에게는 하루에 수천 번 대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으며 모은 피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등을 칠 궁리만 하는데 이 아이는 제 발치를 닦으며 저를 지켰습니다. 드디어 제 시선이 가계부 중앙의 붉은색 볼펜으로 진하게 강조된 문구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비상수술비 및 노후 자금 절대로 손대지 말 것. 그 아래에는 5년 전 제가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건강을 해쳤을 때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딸과 사위는 병원비 결제를 미루며 제 인감을 가로채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혜영은 그때 결심했다고 적어두었더군요. 다시는 어머니를 저들의 탐욕 때문에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어머니의 돈줄을 끊더라도 이 돈으로 끝까지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민수야. 이 애미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구나. 그 통곡 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제 눈물은 며느리의 가계부 위로 뚝뚝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갈기갈기 찢어 나눌 궁리를 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녀린 며느리는 제가 모든 것을 잃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청춘과 생존을 통째로 바쳤던 것입니다. 비참함과 감격이 교차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통곡을 삼키며 며느리가 모아준 1억 7천만 원을 가슴에 꼭 묻었습니다. 이 돈은 제 500억 자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무겁고 찬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딸 미숙이가 제 옷에 소금을 뿌리며 멸시하던 모습과 제 손마디를 구둣발로 짓밟던 사위, 도진이의 그 비열한 눈빛이 가계부의 숫자들과 겹쳐 지나가더군요. 그들이 그토록 눈이 뒤집혀 찾으려던 비자금의 실체가 실은 이 가녀린 며느리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 때조차 이 돈을 건드리지 않았던 혜영의 숭고한 충성심 앞에서 저는 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극한의 참회를 쏟아냈어요. 혜영아,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너의 그 귀한 세월을 이 늙은이 노후 자금으로 다 써버리게 만들다니.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아들 민수가 죽고 난 뒤 방치했던 제 무심함은 이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영은 원망 한마디 없이 저를 지옥에서 건져낼 마지막 열쇠를 쥐고 어둠 속에서 5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가계부는 제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배신한 자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복수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던 중 가계부 마지막 장에 끼워진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 민수가 생전에 며느리에게 남긴 비밀 쪽지였습니다. 혜영아, 만약 누나와 매영이 어머니를 위협하면 이 서류들을 세상에 터뜨려줘. 쪽지와 함께 들어있던 저장 장치에는 딸과 사위가 그동안 저를 속이고 그룹 자금을 횡령해온 결정적인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 비정한 세상 속에서 오직 저라는 노인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다독이며 이 거대한 진실을 간직해왔던 것입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닌 저들을 단칼에 베어낼 심판의 칼날이었습니다. 멀리서 혜영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가계부와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이제 오열하던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억 제국을 되찾으려는 냉혹한 군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죠. 며느리가 사온 상비약으로 제 몸을 치료할 게 아니라 며느리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는 딸과 사위의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인자하게 웃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대명 빌딩 로비를 피로 물들릴 숙청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혜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약봉투를 손에 꽉 쥔 채 들어서다 식탁 앞에 꼼짝 않고 앉아 가계부를 내려다보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저와 며느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제가 그 봉투 속에 담긴 고단한 5년의 기록을 전부 마주했다는 사실에 혜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차마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던 가난의 비참한 흔적들을 제가 다 읽어버렸음을 깨달은 듯 손에 든 비닐봉지 소리만이 적막한 실내에 바스락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덮고 고개를 들어 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영아, 너는 왜 이 모진 세월을 혼자 감당했느냐? 왜 이 늙은이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어? 제 물음에 혜영은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천천히 제 발치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입술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차마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서러움과 그리움이 그 작은 어깨 위에 짐처럼 얹혀 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죠. 한참을 망설이던 혜영이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처음 뵙는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미화원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지만 어머니 특유의 그 꼿꼿한 뒷모습과 저를 바라보시던 그 애틋한 눈빛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혜영의 고백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정체를 숨겼다고 믿었는데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이 아이는 제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 연극이 서툴렀던 것이 아니라 혜영의 사랑이 그토록 깊고 예민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혜영은 제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거친 손마디가 부끄러운 듯 다시 거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망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500억 건물의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제 지훈이 할머니로, 제 어머니로 돌아오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연기를 하시는 동안 저도 같이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느끼실 그 지독한 고독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저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했으니까요.
혜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75평생 쌓아온 제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 미숙이에게는 제가 오직 돈줄에 불과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자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 추운 길바닥에서 소금 세례까지 받으셨다는 이야기 듣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화려한 건물 속에 계실 때보다 지금 제 좁은 방에서 멸치찌개 드시는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 제발 다시는 그 차가운 곳으로 혼자 돌아가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혜영의 빨갛게 갈라진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락스와 세제에 절어 쩍쩍 갈라진 그 손등을 제 주름진 손으로 어루만지자 며느리의 고단했던 5년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500억 자산가로 거드름을 피우며 자식들에게 돈을 뿌릴 때 이 아이는 제 노후를 위해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그릇을 닦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의 상처를 닦아주려 애썼습니다. 미안하다, 혜영아. 이 못난 시어미가 너를 너무 늦게 보았구나. 혜영은 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며느리의 손가락 끝은 차가운 물에 불어 터져 있었지만 제 뺨을 만지는 그 감촉은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부자예요. 저들이 아무리 어머니를 괴롭혀도 제가 모은 이 돈이면 우리 셋이 평생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저 15평 빌라여도 괜찮잖아요. 그 무거운 회장 자리 내려놓으시고 그냥 제 곁에서 편히 쉬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애절한 간청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혜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몸에서는 비릿한 비누 냄새와 고소한 밥 냄새가 섞여났고 그것은 제가 평생 그리워하던 진정한 집의 향기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펜트하우스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 저를 감싸 안았죠. 그래, 혜영아. 내 말이 맞다. 그 500억 건물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너와 지훈이가 내 진짜 재산인 것을. 저희 두 여자는 좁은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가 며느리의 눈물로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창밖의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과 함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은 제 품에서 고개를 들며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딸 미숙이가 남긴 핏자국과 뺨의 부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혜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 선한 영혼을 짓밟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치유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제 남은 여생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혜영이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최 실장에게서 온 마지막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딸 미숙과 사위 도진이 저지른 만행의 증거들이 휴대폰 화면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진실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낡은 미화원복은 이제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 악마들을 단칼에 베어낼 위장복이 되었죠.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최 실장이 몰고 온 검은색 세단의 낮은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혜영은 그 소리에 움찔하며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다독이며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혜영아, 이제 이 애미가 너와 지훈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잠시만 기다려다오.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낡은 옷이 아니라 너희를 평생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 되어 돌아오마. 현관 너머로 비치는 최 실장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복수를 예고하는 서막처럼 거실 벽면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강남의 심장부 대명 빌딩 앞에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오순자의 모습은 어제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초라한 미화원이 아니었습니다. 최 실장이 받쳐든 최고급 실크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백발을 위엄있게 빗어넘긴 그녀의 눈빛은 50년 전 맨손으로 시장 바닥을 평정하던 그 도끼 어린 여장부의 기세로 충만해 있었죠.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장의 등장에 경악하며 일제히 길을 터주었고 오순자는 한치의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로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모여있는 대회의실을 향해 당당히 진격했습니다. 대회의실 안에서는 딸 미숙과 사위, 도진이 어머니가 사라진 틈을 타 건물의 지분을 나누며 추악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끝났어. 이 빌딩명에 내 쪽으로 돌리는 서류만 사인하면 끝이라고. 미숙의 기세등등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비서들을 뒤로하고 오순자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등판하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미숙과 도진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제자리에 얼어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오순자의 일갈이 대회의실 천장을 뒤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한이 서린 거칠고 낮은 쇳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딸과 사위를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죠. 너희가 죽었다고 믿고 싶었던 혹은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았길 바랐던 오순자가 돌아왔다. 이 빌딩의 진짜 주인, 너희의 추악한 죄를 물을 심판자가 바로 나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 파산했다고. 라며 말을 더듬었지만 오순자는 대답 대신 최 실장이 가져온 방대한 비리 증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사정없이 내팽개치며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공표했습니다. 먼저 사위 도진을 향한 처절한 처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아, 내 인감을 도용하여 이 빌딩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쓰려 했다지. 내 유령 회사가 우리 그룹과 맺은 모든 계약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지다. 내가 누리던 외제차, 법인카드, 그리고 내 그늘진 사무실까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 비워라. 너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기 위해 이미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으니 이제 내가 밟아야 할 곳은 내 손등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바닥일게다. 내 놈이 비열하게 비웃으며 찢어발긴 건 고작 종이 뭉치가 아니라 할머니를 기다리던 내 손녀의 순수한 심장이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라. 오순자의 서늘한 선고에 도진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에 자비란 일절 없었습니다. 다음은 딸 미숙의 차례였습니다. 오순자는 자신에게 소금을 뿌렸던 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미숙아, 너는 내 엄마에게 소금을 뿌리며 냄새난다고 했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리던 한강뷰 펜트하우스, 그거 내 명의인 거 잊었니? 오늘 당장 그 집에서 내 명품 가방들과 함께 쫓겨날 준비나 해라.
내가 뿌린 소금처럼 너도 이 바닥에서 짜릿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무시했던 그 밑바닥 삶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껴보렴. 내 돈으로 산 옷 하나, 신발 하나도 이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갈 생각 마라. 이때 오순자가 품 안에서 낡고 때 묻은 천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혜영이 식당에서 밤새 그릇을 닦으며 맸던 붉게 물든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이게 뭔 줄 아느냐? 너희가 기생충이라 부르며 짓밟았던 내 며느리가 너희의 탐욕으로부터 이 애미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 흘리며 입었던 훈장이다. 오순자는 그 앞치마를 미숙과 도진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무시한 사람들의 노동의 무게다. 이 낡은 앞치마 한 장의 가치가 너희가 걸친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보다 100배는 더 무겁다는 걸 이제라도 똑똑히 알아라.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며느리 혜영이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오순자는 혜영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주주들과 임원들 앞에 당당히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대명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내 500억 자산의 유일한 상속인은 여기 있는 내 며느리 혜영이다.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는 단 1원의 유산도 단 한 평의 땅도 허락하지 않겠다. 혜영이는 5년간 나를 오직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내 가족이자 이 회사를 이끌 정당한 자격을 갖춘 주인이다. 파격적인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지만 그 누구도 회장의 서슬 퍼런 위험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오순자는 미리 준비해온 공증된 유언장을 공개하며 빌런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원은 물론 지금 이 순간부터 대명빌딩의 모든 결재권은 혜영에게 위임한다. 딸 미숙과 사위 도진은 그룹 내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며 향후 10년간 이 빌딩 반경 1km 이내에 얼씬도 하지 마라. 만약 이를 어기거나 며느리를 협박할 시에는 너희가 숨겨둔 해외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세상에 터뜨리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법적 효력을 갖춘 서류들이 책상 위에 탁탁 소리를 내며 놓였고 미숙과 도진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모든 심판을 마친 오순자는 며느리 혜영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빌딩 로비에는 손녀 지훈이 예쁜 꽃다발을 들고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순자는 미화원복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한 미소로 지훈을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혜영아,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가자. 돈 냄새만 진동하는 이 차가운 빌딩 말고 사람 온기 나는 우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말이야. 500억 빌딩의 주인이라는 무거운 왕관보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온을 되찾은 오순자의 뒷모습 위로 강남의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수백억의 자산보다 귀했던 것은 낡은 가계부 한 권에 담긴 며느리의 피눈물 섞인 진심이었습니다. 돈으로 부모를 재단하던 탐욕의 끝은 비참한 몰락뿐이었고 헌신으로 자존심을 지켜낸 사랑은 마침내 진정한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의 굴레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